나서요. 행정과 경영의 관계에 대해서 이 베리 보즈만이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를 어제 마지막에 했었다, 그죠? 마지막에. 그래서 통합적 접근법은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을 강조했고, 이 문법은 행정과 경영의 차이를 강조하는데, 보즈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차원에 따라서 이 공공성의 문제는 상대적인 차이일 뿐이다. 차원적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53페이지 보면 공극점과 사극점을 나누고 있다, 그죠? 그래서 가장 공적인 영역하고 사적인 영역 사이에 모든 조직이 존재한다. 그래서 공공조직과 경영의 차이는 상대적인 차이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더 정리된 내용은 또 표에서 우리 봤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과 차이점 보면, 유사점은 둘 다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조직 내부 관리 기술이다. 다양한 참여자들의 구성원들의 협동적 행위이다.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관료제적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고객에 대한 봉사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행정과 경영의 관계는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상대적이고 정도상의 차이일 뿐이다. 그렇게 본 거다, 그죠? 그래서 행정과 경영은 이 차이에 대해서 어느 조직에서 이루어지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관련해가지고 어저께 마지막에 봤습니다, 그죠? 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 번 더 복습으로 넘기겠습니다. 표를 읽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57페이지에 있는 행정학의 발달은 이론을 시작할 때 같이 보도록 하고, 우리 67페이지 현대행정의 예를 먼저 봤었다, 그죠? 자, 거기서 현대행정의 특징으로 우리는 처음에 행정국가 현상을 봤습니다, 그죠? 행정국가에서 69페이지 보면 현대행정의 특징 이렇게 봤었죠. 행정국가는 근대 입법국가에 대비되는 개념이고, 그죠? 행정이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하는 국가체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행정체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입법사법에 비해 행정이 공공부문 운영을 주도하고, 행정 기능, 기구, 인력, 권력 등이 모두 다 재정 규모도 다 커지겠죠, 그죠? 행정이 많은 역할을 하게 되니까 작고 값싼 정부에서 이제 크고 강한 정부로 넘어가는 거죠. 국민이 행정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집니다. 행정국가의 대두 배경은 시장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났고, 특히 복지국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들은 직업 정치가들인데 구체적인 행정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죠? 매일매일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관료들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행정 입법 등이 증가하게 되고, 국가가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 해결하게 되니까 국가사회에 동일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죠? 행정의 팽창을 유지하려는 관성, 이게 우리 정부 실패 보면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파생적 외부 효과랑 관련이 있겠죠, 그죠? 정부에 의한 시장사회에, 시민사회에 대한 개입이, 시장에 대한 개입이 또 다른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정부 정책이 필요해지는 상황,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봤는데, 행정은 한번 개입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팽창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현대 행정의 양적 특징, 이렇게 해서 행정 기능의 확대 강화, 기구 인력 예산의 확대, 정부 조직의 증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이제 파킨슨의 법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상승하는 피라미드인데 뭔 소리냐라고 봤더니, 이 파킨슨이라는 아저씨는 영국 해군 출신의 일반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이 사람이 경영 컨설턴트 일을 하면서 해군 출신이다 보니까 해군에 관한 자료가 많잖아, 그죠? 이걸 가지고 조직 연구를 해본 겁니다. 조직 연구를 해봤는데, 이 사람이 전하고 싶은 이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하는 내용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그래서 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본질적인
업무량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니까 혹은 일을 적게 하니까 이런 거랑 상관없이 본질적인 업무량과 무관하게 매년 5.75%씩 성장하더라. 조직은 팽창한다, 성장한다. 본질적인 업무량이 증가하니까 조직이 커지면 납득이 되는데 본질적인 업무량과 상관없이, 그래서 5.75%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게 조금 매력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본질적인 업무량과 상관없이 매년 성장한다. 왜 어떻게 그렇게 하냐 봤더니 첫 번째로 일단 조직 구성원들은 기왕이면 밑에 부하를 자꾸 두려고 하는 거다, 그죠? 해군 출신입니다, 그죠? 해군에 대한 연구야.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다 이해되죠, 그죠? 기왕이면 내 밑에 부하가 많을수록 좋죠, 그죠? 부하를 늘려놨는데 부하가 하는 일이 없어. 그러면 부하 또 뺏기겠죠, 그죠? 전출 당하겠죠? 그럼 뭡니까? 부하를 늘리고 그 다음에는 부하가 해야 될 업무들을 늘려주는 거죠, 그죠? 뭔가 그런 일 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본질적인 업무량과 상관없이 이런 성향으로 인해서 자꾸 조직은 점점 커져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핵심인데 그 표를 보면, 박스 안에 내용 보면 영국 해군성에 대한 실증 연구를 해서 공무원 숫자는 본질적인 업무량과 상관없이 매년 5.75%씩 증가하더라. 그래서 먼저 일을 늘리는 게 아니라 먼저 부하를 늘리려고 한다. 그래서 부하 배정의 법칙. 내 부하가 많아질수록 내 권력이 커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부하한테 일을 줘야 되겠죠, 그죠? 업무 배정의 법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부하가 많아질수록 내 계급이랑 상관없이 부하가 많아져서 내 군생활을 피는 거죠, 그죠?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저는 1년 동안 막내 생활을 하고 군대에서 병장 달 때 이제 밑에 2명이 돼가지고 걸레를 안 빨아도 되는 그런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잘 풀리면 뭡니까? 한 달 만에 밑에 한 2명, 3명 들어오면 눈치 보여서 같이 걸레 빠는 척 하지만 걸레 빨러 가가지고 빨아 이래놓고 이제 자기 노가리만 까잖아요, 그죠? 입 털다 오는 거잖아요, 그죠? 빨래 안 털고 걸레 안 털고 입만 털다 오는데 저는 이제 군생활에 걸레를 안 빤 게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미 수업 들으신 분 알겠지만 저는 30살에 입영으로 군대를 갔는데 30살에 군대 가서 가뜩이 늦게 갔는데 군생활도 꼬여가지고 31살 때까지 걸레 빨고 있었다, 그죠? 또 수업 중에 이런 얘기 좀 나올 겁니다. 군생활에 대한 억울한 기억들이. 자, 그래서 부하 배정의 법칙과 업무 배정의 법칙이다. 요거 그렇게 메시지만 기억하고, 그래서 정부는 결국 팽창한다, 커진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파킨슨 법칙이 얘기하는 건 정부 자꾸 커진다, 그죠? 그럼 정부가 효율적이라는 겁니까? 비효율적이라는 겁니까? 비효율적이다,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정부 실패 이런 거 얘기할 때, 정부의 비효율성 얘기할 때 보기 1, 2, 3, 4 중에 파킨슨 법칙이라는 지문이 있다. 그럼 그 지문은 정부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는 얘기겠죠, 그죠? 그렇게 메시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71페이지 넘어가서 질적 특징은 업무가 그만큼 질적으로 고도화되겠죠. 전문화, 기술화, 행정의 어떤 기획 기능의 중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목차들만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행정국가는 결국에 정부 실패 문제를 야기하면서 72페이지 가면 신행정국가 논의로 우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신행정국가의 특성으로 가보니까 국가의 역할과 권한이 바뀐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너네 필요한 게 뭐야? 내가 해줄게. 국가가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베풀어 주다가 이제 정부 실패가 문제되고 정부의 비효율성이 문제되니까 정부의 역할을 줄인다, 그죠? 크고 강한 정부에서 작지만 강한 정부로 규모를 줄이되 권한은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니 원래 정부가 수행하던 역할들을 시장이나 시민사회와 계약을 맺어서
시장과 시민사회가 계약을 맺어서 역할을 수행하게끔 넘겨주되, 그래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되 정부가 가진 권한 측면에서 강한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규제권을 가지고 통제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적극 국가에서 규제 국가로 이런 논의가 나오게 됩니다. 둘째 문단에 보면 규제 국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밑에 줄에 이제 룰 메이킹, 규칙 제정자로서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국가에서는 정부는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게임의 규칙 제정자, 룰 메이커, 규칙 제정자로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정부다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그 표 아래에 있는 국가 규모의 감축, 작은 정부죠. 하지만 국가의 권위는 지속된다. 강한 정부죠. 그래서 작지만, 규모는 작지만 권위 측면에서는 여전히 강한 정부를 유지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이, 이런 신행정국가의 흐름이 대통령제 국가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나타난 거를 굳이 73페이지 가면 의회 정체 모형에서 분화 정체 모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의원 내각제 국가에 입각해 있을 때 기존의 정부를 의회 정체다. 왜? 의회에서 우리가 의원을 선거를 하는데 영국과 일본 보면 대통령이 없죠.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표를 얻은 다수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원 내각제잖아요. 그죠? 의원이 내각을 구성하니까 의원 내각제니까 의회에 주권이 있고 내각이 정부를 갖추고 있다. 장관이 내각을 각 부처를 책임지는 장관 책임과 중립적 관료제, 이게 의회 정체 모형, 의원 내각제 정치체제, 의원 내각제 정치체제인데, 이런 의회 정체 모형을 갖고 있던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도 최근에 거버넌스적 흐름에서 시장이나 시민사회 참여를 강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회 혼자 내각을 구성해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다양한 참여자들이 들어올 거니까 참여 주체가 분화되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분화 정체 모형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다 네트워크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일 밑에 있는 신국정관리 뉴 거버넌스가 네트워크인 거고, 네트워크가 다른 말로 한글로 표현하면 둘째 줄에 있는 정책 연결망인 겁니다. 그죠? 이때 이 정책 연결망 네트워크에는 이렇게 중앙 정부와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가 개입하는데 역시 협력적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는데 중앙정부보다 하위에 있는 지방정부도 참여하고 중앙정부보다 상위에 있는 이런 세계정부라고 할 수 있는 UN이라든지 OECD 같은 국가의 영향도 우리가 받게 되겠죠. 이런 국제조직에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그래서 이런 참여자들, 특히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혹은 국제정부와의 관계를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정부니까 정부 간 관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연결망과 정부 간 관계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양한 참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수행하던 역할 중에서 핵심 조정 기능만 남기는 거야. 핵심 행정부만 남기는 거야. 그래서 작지만 강한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위해서 핵심 행정부만 남긴다. 그러고 나니까 기존에 하던 국가 역할 중에서는 행정국가 시대에 하던 역할에 비해서 국가 역할이 줄어드니까 예전에 하던 역할이 쏭쏭 구멍이 뚫려 있겠죠. 그죠? 공동화 국가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새로운 분화 정체 모형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국정관리론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별개의 새로운 이론인 게 아닌 거다. 그죠? 그런 맥락에서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화 정체 모형이라는 게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거버넌스적 흐름을 굳이 학자가 이렇게 분화 정체다 이런 붙여놨다라는 것만 알면 내용은 따로 기억할 거 없이 거버넌스 관점에서 해당하지 않는 지문을 찾으면 된다. 그래서 어제 풀어봤듯이 73페이지 하단에 있는 날개주에 있는 문제를 봐도 분화 정체 모형, 의원 내각제에서 거버넌스적 흐름 이렇게 보니까 1번의 정책 연결망 네트워크와 정부 간 관계, 3, 4번 핵심 행정부 중심으로 기능을 넘겨버리니까 공동화 국가. 그걸 다른 표현으로 뉴 거버넌스 신국정 관리라고 하니까 정답이 그냥 2번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면 되지 별도 이론이 있는 게 아니다. 자,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에 넘어가가지고
75페이지로 바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만능이다.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완전 경쟁 시장이어야 되는데 그 조건 몇 가지가 있다. 그죠? 조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모든 공급자가 가격 수용자의 입장이라는 건 어느 기업도 가격 설정자로 자기가 가격을 공급량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완전 경쟁 시장을 완전 경쟁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 그죠? 모든 상품은 동질적이고 이동성이 보장돼야 되고 완전 정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제가 그 자료 드렸던 대로 우리가 기억해서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가지고 시장 실패와 관련된 이론으로 재수의 딜레마 봤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내용 한번 봤으면 그 다음에는 한 가지만 기억하자 그랬죠? 이 재수의 딜레마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론 2번에 있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 합리성을 항상 보장하는 게 아니더라. 그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모여 있는 시장에서는 시장 전체의 합리적 선택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테니까 국가는 시장 문제에 개입하지 마 라는 게 아담 스미스의 고전학파 경제학 입장인데, 개인의 합리적 선택했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 정부 개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그 함의를 끌어내기 위한 게 여기 있는 재수의 딜레마고 뒤에 나오는 공유지의 비극이고 그런 거다. 그죠? 그래서 시장 실패 내용으로 이렇게 불안전 경쟁, 자연 독점 산업, 공공재의 존재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불안전 경쟁의 존재, 자연 독점 산업, 비용 체감하는 자연 독점 산업이 존재한다. 불안전 경쟁은 첫 줄에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가 지가 가격을 결정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데 지가 그거보다 높은 가격을 임의로 설정하고 이 가격 아니면 안 팔아 이랬는데 그 가격 아니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거죠. 불안전 경쟁에서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극대를 추구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소비자의 이익이 줄어들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있는 자연 독점 산업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생산 비용이 계속 하락하는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한다. 전기나 수도처럼 이런 산업이 자연 독점 산업화 될 수 있어서 역시 문제가 된다. 공공재는 첫 줄에 딱 개념 나와있다. 그죠?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갖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한다. 다른 표현으로 집합재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공공재 구분은 누가 생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합성, 배제성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재화의 종류 4가지를 참고 자료에서 재화의 종류 4가지에 따라서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느냐 이야기가 나와있다. 그죠? 그래서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갖는 민간재, 시장재는 시장에서 제공되는데, 그 밑에 줄 보면 저소득층이나 영세민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요조차도 충족이 되지 못할 때 이럴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공유재는 비배제성과 경합성이었고 우리가 공유지의 비극 이렇게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이 공급 비용 부담과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규제를 위한 규칙 설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고, 요금제는 배제성과 비경합성이 돼서 배제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매게 한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요금제 상당 부분을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자연 독점이 처리될 수 있어서다. 그래서 도로 건설 같은 거, 그래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항상 요금제 예로 들었는데 민간 기업이 고속도로 한번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 따로 생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수익이 계속 남다 보니까 자연 독점화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자연 독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 요금제는 공공부분이 개입한다. 순수 공공재, 집합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모두 갖춘 재화다. 결국 기본적으로 공공부분에서 마지막 줄에 보면 원칙적으로 공공부분에서 공급해야 될 서비스다. 그죠? 외부 효과는 외부성의 종류에 대해서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로 나눴는데, 외부 경제는 시장에 필요한 양보다 적게 생산되어서 보조금을 지급해 가면서 공적 유도해 가면서 생산량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고, 외부 불경제는 환경오염이 있죠. 그죠?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많이 생산돼서 과다 생산돼서 문제되니까 정부 규제에 의해 통제한다 그랬다. 그죠? 외부성의 해결 방안으로서 합병 내부화는
가수원업자가 양봉업을 같이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양봉업자가 배 아파서 나 꿀 안 칠래 이래버리면 가수원 한쪽에서 양봉업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양봉해서 돈 벌고 가수원에 열매 잘 맺혀서 돈 벌고 다 하면 되잖아. 이 합병이다. 그죠? 코즈 정리는 시장에 의한 문제 해결인데 의의 첫째 줄에 보면 이 상호성이다. 그죠? 이런 외부 효과는 결국 양 당사자 간의 상호작용 간의 문제인 거니까 양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혹은 소유권을 분명히 설정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게 코즈 정리인 겁니다. 그죠? 국가가 개입해서 이런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공적 유도나 정부 규제인데, 특히 정부 규제로 가면 피구세라고 해서 환경오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 환경오염 저감할 수 있는 처리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환경오염 물질 부과해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로 인해서 얻게 되는 혜택 이상의 세금을 부과해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게 피구라는 경제학자가 제시한 세금을 통한 문제 해결, 이렇게 생각해서 피구비한 텍스, 피구세라고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오염 배출권 제도는 오염 배출 허용량을 설정해서 허용량 안에서 오염 배출 권한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염 배출권을 기본적으로 보유한 상태에서 환경 오염 우리 처리를 잘해 가지고 오염 물질 배출 안 되면 오염 물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그 처리가 안 되는 업체에다가 팔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뭐 탄소 배출권 이런 게 이제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보 불안전성의 문제,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가 있고 소득 분배의 불공평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대한 해결 방식으로는 정보의 직접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그래서 각각 역할에 따른 이 표는 우리가 이제 첫날도 보고 어제도 보고 두 번씩 봤다 보죠. 그래서 이제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정부 실표로 넘어가 보면 (83페이지) 정보 실패의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의 원인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 개입의 수요 측면에서 시민사회에서 정부에게 과다한 요구를 한다, 즉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는 첫 번째 이제 시장 결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 시장을 못 믿겠으니 정부 니가 해줘라고 자꾸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정치 사회가 민주화되고 민권이 신장될수록 행정에 대한 요구는 다양해지고 커질 겁니다. 그죠? 정치적 보상 체계의 왜곡으로 인해서 정치인들이 내 인기 관리를 위해서 행정한테 자꾸 큰 소리 치면서 이런 거 도입해줘, 그죠? 우리 동네에도 지하철 3호선 들어오게 해줘, 2호선 연장해서 우리 동네 들어오게 해줘, 내 지역구에도 이런 요구를 막 하는 겁니다. 그죠? 정치인의 단견, 정치인은 짧은 재임 기간으로 인해서 시간 할인율이 사회 시간율에 비해서 높습니까, 낮습니까? 그죠? 팍팍 깎인다 그랬죠? 할인율이란 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전환할 때 그 상실되는 가치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 할인율이 우리가 60년 평생을 놓고 계산한다면 정치인은 임기 내에 쇼부를 봐야 되니까 팍팍 깎인다. 그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이익이나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이익 가치에 집중해서 요거를 하다 보니까 근시안적인 행정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익과 손해 절연은 우리 행정 같은 경우에 전체 세금으로부터 정부 정책을 제공하다 보니까 꼭 기업처럼 돈을 벌어들인 수익으로 사업을 충당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벌어들이는 이익, 이런 부분을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을 쓰다 보니까 생기는 이런 낭비 현상을 의미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미시적 절연이다, 거시적 절연이다 하는 건 지금 안 봐도 괜찮습니다. 아직 뭐 윌슨의 규제 정치론 이런 거 안 배웠으니까. 정부 개입의 공급 특성으로 가면
정부는 산출물을 정의하고 측정하기 곤란하다 보니까 이런 정확하게 얼마나 생산했다, 뭘 생산하고 있다, 이런 개념 없이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죠? X 비효율성이라고 하는 내부 관리상의 비효율성이 생긴다. 독점 사업자처럼 하다 보니까 생산 기술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결국 내부 관리상의 비효율성을 의미할 수 있죠. 그죠? 결국 X 비효율성으로 크게 묶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 실패 유형으로 비용과 수익의 절연, 사적 이익 추구하는 내부성, 정부 정책이 계속 새로운 정책을 야기하는 파생적 외부 효과, 권력의 남용을 통한 특히 규제 영역에서 생기는 권력 편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 실패의 경우에 국가가 직접 공급했다면, 정부 실패의 경우에는 이제 민영화 해버려라 하는 논의하고, 정부 보조금이 문제가 되면 보조금 권한의 삭감, 혹은 규제권 남용이 문제되면 규제권을 완화해라, 규제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내부 관리상의 비효율, X 비효율은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분야를 민영화할 수 있으면 민영화하고, 정부 보조 분야면 보조금 삭감하고, 규제 완화할 수 있으면 규제 완화한다. 사적 목표는 결국 계속 사익을 추구하는 거니까 결국 민영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거다. 파생적 외부 효과는 보조금을 막 지원했더니 특정 보조금 받는 산업이 유리해지면서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면 그런 보조금 지급 권한을 삭감하고, 규제권 행사로 인해서 파급되는 문제들이 있다면 규제권을 완화해라, 이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사업 영역 자체가 이미 민간 사업 분야고 하면 민영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아침 특강할 때 택시 요금 했죠. 그죠? 그래서 택시 요금 이제 카드 단말기 들어오면서 5,000원 미만이면 시에서 이제 요금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택시 요금 5,000원 안 되고 3,700원 이렇게 되면 카드를 계산하면 카드 수수료를 일반 택시업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시에서 재정 부담으로 해결해 주니까 이제 요금이 작아서 카드 지급을 거부하고 이렇게 못하게끔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이제 택시에 다 카드가 설치됐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택시에 대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택시를 많이 타가지고 지하철이나 버스에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버스나 이제는 지하철에 대한 또 재정 지원책을 또 마련해야 되겠죠. 그죠? 계속 정부의 이 보조금 분야에서도 정부 정책이 자꾸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정부 보조 부분도 파생적 외부 효과가 가중되면 삭감해야 될 겁니다. 자, 권력 편제는 권력 남용으로 인한 건 주로 규제 영역 분야에서 허가를 안 해주거나 실컷 영업 잘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계속 단속하는 거다. 그죠? 옛날에 영화 이러면 또 세대 차이 나나요? 영화 옛날 투캅스 이런 거 보면 완전 세대 차이 나나? 보면 그 경찰이 이제 초보 경찰이 정의감에 불타는 신참 형사가 왔는데, 고참 베테랑 형사는 뭡니까? 그 간내업도 다 돌면서 삥 뜯는 거죠. 그죠? 다 돌면서 삥 뜯는 거고, 뭐 상납 안 해주면 뭐합니까? 상납 안 해주면 단속 나가는 거잖아요. 계속 단속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오락실 같은데 계속 경찰이 문 앞에 지키고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들어가기 싫어지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규제권 남용해서 문제가 되니까 민영화 가능한 민영화 해버리고, 아니면 이제 규제를 완화해라,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죠? 시장 실패에 인해서 공공재는 정부가 공급한다고 했는데, 정부에 의한 공공재 공급이 지나치게 사회적 필요량보다 적게 공급되거나 혹은 많이 공급되거나 해서 과소공급설과 가다공급설에 대해서 어저께 마지막으로 또 봤던 거다. 그죠? 어제 혹시 못 들으신 분 있으면 이제 개념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과소공급설은 4가지 있다 그랬죠. 갤브레이스의 선전효과, 다른 말로 광고효과라 그랬죠. 그죠? 공공재는 광고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매력을 못 느낀다. 수요가 자극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공급된다. 과소공급설. 뒤젠베리의 전시효과는 과시효과다 그랬죠. 그죠? 과시효과는 뭡니까? 막 자랑하고 싶은데 명품백 사면 자랑할 수 있는데 우리 동네 등대가 밝다 이런 거 자랑할 수 없죠. 그죠? 우리 동네 국방이 좋아. 뭐 국방은 전국이 다
똑같은데 그죠? 주젠베리의 과시효과다. 그래서 공공재 과소 공급된다. 머스그레이브의 조세저항은 뭔가 국가가 한다? 그럼 그만큼 내보고 세금을 더 내라는 거 아니냐? 세금 안 낼래 너네도 그냥 하지마. 돈 내기 싫어. 그래서 머스그레이브의 조세저항은 공공재는 자신이 부담한 것에 비해 적게 편익을 누린다. 그래서 조세 저항한다. 과소 공급된다. 다운스의 합리적 무지는 공공재 공급 과정에 대해서는 정보 수집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도대체 저 국방부에서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지, 도대체 군대에서 나오는 그 정체불명의 쌀라면은 쌀국수는 도대체 원가가 얼마고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왜 꼭 농심육개장이 아니라 우리가 쌀국수를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열심히 내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죠? 우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합격하고 열심히 세상 살아가고 남는 시간에 TV 드라마를 봤으면 맞지 모르는 게 약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잘 모르니까 깊이 알기 힘드니까 알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정보 부분이 자꾸 팽창된다고 하면 의구심이 드니까 저항하는 거죠. 그죠? 다음 주 합리적 무지까지가 과소 공급설의 원인이었다. 그죠? 과다 공급설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 이상으로 공공재 공급이 된다는 건데, 첫 번째는 박은혜 경비 팽창의 법칙이다. 그래서 경비 팽창의 법칙은 둘째 줄에 있듯이 공공재 수요는 소득 탄력적이다. 그래서 소득의 변화량보다 공공재 수요의 변화량이 더 크니까 소득 탄력적인 거죠. 소득 비탄력적이다 이러면 소득 변화에 비해 수요량 변화가 더 작은 건데, 수요는 공공재에 대한 요구는, 시민사회 요구는 소득 증가에 비해서 더 크게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 이게 산업화 도시화를 전제로 1인당 소득이 증가했다라는 건 그만큼의 더 큰 도시화의 문제, 환경오염의 문제, 산업화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 해결을 위한 정부 지출은 더 크게 증가한다라는 게 이 와그너라는 아저씨의 경비 팽창의 법칙입니다. 피커겐 와이즈만의 전위 효과는 정부 재정 규모가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단계 튀어버리면, 한 단계 문지방을 넘어서 버리면, 그죠? 그 문지방 효과라고 나오는데, 한 단계 넘어서 버리면 문제 해결하고 나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증가한 수준을 유지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증가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제 그 재정을 다른 데 쓴다. 그래서 자꾸 경비는 팽창된다라는 거고, 보몰병은 공공 부분의 성격이 둘째 줄에 있는 노동집약적 서비스업의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민간 부분은 IT 기술이 발달하면 그걸 활용해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데, 공공 분야는 사회복지공무원, 일선 구청 공무원 이런 부분들이 실제 직접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민간 부분만큼 생산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집약적 서비스업의 성격으로 인해서 민간 부분에 비해 생산성 증가가 낮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재정 착각은 정부 돈이 없으면 생산을 못해야 되는데 우리는 1년에 얼마 쓸지 이미 정해놓은 거죠. 그죠? 2014년 예산을 이미 정해놓고 들어갔다. 돈이 없으면 공채 발행하는데, 우리 개인이 돈 없어서 돈 대출할 때는 그런 의식이 있지만 정부가 돈 없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공채 발행한다. 어차피 그거 다 국고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그죠? 정부가 돈 있어서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다 크게 정부에 대해서 수요를 줄이지 않고 계속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재정 착각입니다. 간접세로 인한 재정 착각도 여러분 물건 사면 다 세금 부담하고 있는 거죠. 카드 읽어보면 10%씩 세금 내고 있는 거 다 나오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게 간접세 같은 경우엔 직접 세금 부담이 아니라 물건 소비하다 보니까 물건 가격인 것처럼 생각하고 지출이 이루어지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기보다는 계속 정부에 대한 간접세에 대한 고려 없이 가니까 그런 부분이 다 여러분의 조세 부담 몫이 되고, 그 재정으로 정부는 다른 활동에 충당할 수 있겠죠. 그 비용들을. 이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은 관료는 예산 극대화 행위를 한다. 뭐다?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관료는 자기 사익 추구를 하는데, 특히 내가 많은 예산을 컨트롤할수록 내 권한이, 내 파워가 세진 것처럼 보이게 되다 보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예산을 자꾸 극대화한다라는 건데, 곧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자, 부캐넌의 이 다수결 투표 생각해 보시면 표의 교환 행위. 그래서 과반수 투표니까 그죠? 한 번씩 주고 받는다 그랬죠. 표를. 이런 것들이 다 정부 팽창의 원인이 된다.
8번에 세입과 세출의 비연계성, 양출 재입도 어제 했습니다. 그죠? 세출 규모 정해놓고 그에 맞춰서 수입하다 보니까 일단 쓸 거 먼저 정하다 보니까 돈 쓸 거 다 써버린다. 그죠? 할거적 예산결정 구조도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서로 다른 정부 부처에서 예산 결정할 때 중복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정부 규모 팽창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대한 복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읽어보라고 하신 부분들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고, 자, 이렇게 오면서 마지막에 어제 저 내용을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행정과 경영은 뭐라고요?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상대적인 차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행정 경영은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행정개혁 흐름 속에서도 역시 다시 시장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뭘 볼 거냐면 교과서 101페이지, 자, 작은 정부론과 감축관리란 논의를 볼 겁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결국 이제 처음에는 작은 정부였죠. 근대 입헌주의 국가에서는. 근데 행정국가 경향에 따라서 국가 역할이 커졌습니다. 크고 강한 정부였는데, 크고 강한 정부가 어떤 상황을 야기했습니까? 정부 실패를 초래했죠. 그죠? 정부 실패를 초래해서 이제 다시 이제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부 규모 면에서 작은 정부로 돌아가자는 논의가 나오면서 영국에서는 대처 수상이 철도도 다 민영화 해버렸고, 그죠? 그래서 그거 본받아서 지금 우리 청와대 계신 분도 철도 민영화 논의를 하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죠? 이 작은 정부론의 의미가 뭐고 왜 필요한지라는 걸 본 다음에 이런 행정의 민간 경영 기법에 도입. 그래서 우리 어저께 처음에 행정 개념 행정 발달 과정 보면서 공공관리론,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던 행정관리론, 관리기술로서 행정을 이해했던 관점은 뭐였습니까?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하는 발달된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한다 했죠. 그죠? 이거를 옛날에 구공공관리론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다시 발달된 민간 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신공공관리론 입장은, 예전에는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그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고자 했다면, 최근에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이 수행하는 역할을 아예 시장으로 넘겨버리겠다. 이게 민영화 논의죠. 그죠? 혹은 정부가 일정 책임을 지면서 집행기능을 민간으로 넘긴다 해서 민간 위탁 논의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지금 작은 정부론이 뭔지 개념을 보고 잠시 쉬었다가 공공 서비스를 그렇게 민영화 민간 위탁하게 되는 방법, 유형이 뭐뭐 있는지에 대해서 프린트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볼 겁니다. 자, 101페이지 작은 정부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작고 값싼 정부를 지향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계속 증가하는데, 그죠? 작지만 강한 정부, 혹은 우리가 지향하는 건 뭡니까? 셋째 줄에 있듯이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규모가 옛날 행정국가에 비해서 작아졌지만 우리는 능률적으로 원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합니다. 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우리가 지향해야 됩니까? 필요성으로 내려가 보면 첫 번째, 정부 실패, 그죠? 정부 부문의 생산성 저하로 인한 비용 낭비의 문제. 정부가 쓰는 비용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정부가 사업에서 벌인 부분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 뭡니까? 우리가 세금 낸 거죠. 그죠? 정부가 비효율적이라는 건 우리가 피땀 흘려 가지고, 여러분 아직 직접 세금을 잘 안 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잠 못 주무시고 이래 가지고 벌어들인 세금을, 그죠? 정부의 세금을 잘 쓰라고 줬는데 정부에서 계속 낭비가 이루어지고 비효율적이다. 기분 나쁘죠? 그죠? 당연히 개선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 실패 및 생산성 저하에 대처하고, 정부가 가진 이런 고비용 구조 탈피를 우리 시민사회가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무결점주의에 요청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행정 서비스가 계속 점점 더 고도화되고 무결점하게 결점 없이 행정이 잘 수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작고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부를 원합니다. 그죠? 자, 이게 실현되려면 첫 번째로 행정 농도의 감축,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행정 농도라는 건 우리가 실제 직접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직접 인력 대비 간접 인력의 비율이다. 혹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직접 인력 대비 간접 인력이다. 혹은 전체 규모 대비 유지 관리 구조. 그래서 실제 조직에서 현장에서 일선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소방관 혹은 구청, 시청 등에서 현장에서 일을 담당하시는 분 대비 중간에 이 중간 관리층의 비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비율. 그래서 전체 규모 중에 관리자 비율이 늘어날수록 행정농도가 높아진다. 직접 인력에 비해서 간접 인력, 분모의 숫자가, 분자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행정농도가 높아지죠. 행정농도가 높아지는 건 그만큼 비효율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죠. 왜? 실제 실행해야 되는 업무는 직접 인력들이 수행하고 나머지는 최근에 민간 기업은 생산성 향상이 이런 관리 농도를 낮추는 거죠. 중간 관리자가 종래 하던 역할들을, 중간 관리자 10명이 하던 역할들을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라서 컴퓨터, 그죠? 엑셀 프로그램 잘 쓰는 사람 4-5명이서 이제 관리가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전에는 한 명 한 명 공장의 관리자가 여기 여러분 다 노동자고, 여러분 다 이렇게 빡빡하게 앉아 있으니까, 그죠? 다 마치 중국에서 우리 황해를 건너오는 노동자처럼 밀항하는, 우리가 다 노동자로 치자. 나는 이제 노동자 중에 내가 그래, 우리 그 황해 하니까 갑자기 개콘의 황해가 생각나면서, 그죠? 여러분이 다 전화해가지고 해피해피 여행사 여러분이 다 당황하셨어요 이러면서 전화하고 있고, 나는 이제 김 뜯어먹으면서 기백다기 들고 나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얼마 벌었니 이러는 이제 관리자라 칩시다. 그죠? 옛날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출근했는지, 내가 다 돌아다니면서 출근했는지 자리에 지키고 있는지 다 체크했다. 그죠? 요즘에는 다 뭡니까? 요즘에는 다 회사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카드 뚝뚝 지문 찍고 들어와도 되지만 책상에 앉아가지고 메신저에 다 로그인하면, 예전에는 회의한다 이러면 또 일일이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럼 컴퓨터에서 회의한다면 메신저로 다 회의하잖아. 그죠? 메신저 자리에 앉아 있는지 없는지 보면 자동으로 다 체크됩니다. 그죠? 그래서 몇 시에 로그인 했고 몇 시에 로그아웃 했는지 가지고 출결 관리 시스템을 다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중간 관리자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 이제 사회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취업이 힘든 것도 그런 관리자 역할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정말 전문 인력을 갖춰가지고 기술을 갖추거나, 그죠? 반면에 공직은 뭡니까? 공직은 앞에 보몰비용, 뭡니까? 노동집약적 성격으로 인해서 민간기업만큼 생산성 향상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공무원은 많이 뽑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많이 하게 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농도를 감축해야 정부 부분은 효율성이 있는 거겠죠. 민간기업처럼. 그래서 행정농도의 감축이 필요할 겁니다. 그죠? 기술의 집약화나 일하는 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해 가지고 행정 능률을 더 추구해야 될 거고, 시민사회의 참여가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관이 일방적으로 지시 통제하는 게 아니라 부하 직원의 참여를 통해서, 협동적 문제 해결을 통해서 더 좋은 대안들을 많이 고려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교육훈련의 강화 등을 통해서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갈 때, 자, 감축 관리는 건 뭡니까? 이런 작은 정보를 지향하던 움직임을 감축 관리를 한다. 그래서 둘째 줄 보면 1970년대 자원난 시대. 그래서 자원난 시대고 정부는 실패하고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럴 때 행정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정부에 의해 그 밑에 줄 가면 작은 정부에 의해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수행하자라는 게 감축 관리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영국에서는 철도에 지출되던 그 방대한 재정 규모를 감축하겠다. 그래서 민영화 시켜버린 겁니다. 민간에다가. 감축관리의 대두 배경은 정부 재정 적자가 증가하거나 석유 파동 및 스태그플레이션. 야, 이거 자꾸 니네가 정부 방만하게 운영해 가면서 자꾸 시민들한테 세금 더 걷어가지고 문제 해결하려는데 세금 못 내겠다. 이게 조세저항 운동이죠. 그죠? 1978년 캘리포니아 프로포지션 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캘리포니아주에서 보수주의자 시민 할아버지 한 명이 중심이 돼가지고 세금 못 내겠다. 조세저항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려는 이런 움직임들, 신보수주의나 신자유주의, 다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움직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고전학파 경제학, 그래서 고전학파 경제학 하면 아담 스미스였죠. 이후에 케인즈 학파가 득세하면서 케인지안 경제학 속에 행정국가 속에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가 정부 실패를 계기로 다시 그래도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낮다라고 하면서 등장한 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영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감축관리가 강조되게 됩니다. 103페이지 하단에 가면 그래서 감축관리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거를 감축관리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하면 감축관리의 방법 해가지고 밑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자 무조건 공무원 수 10% 구조조정해, 이런 것들이 뭡니까? 무조건 생산비용 10%씩 줄여, 이런 것들이 일률적인 비용 절감이죠. 그죠? 일률적 비용 절감이 있고, 갑자기 이런 생산비용을 줄여야 될 때는 인건비 줄이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기업도 구조조정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있는 선임제는, 미국에서 선임제는 조직의 정부 100만원 재정지출 문제돼가지고 비용을 줄여야 된다, 공무원 인력을 줄여야 된다 이러면 선임제, 그래서 뒤에 임명된 공무원부터 잘라낸다는 건데, 보통 기업들은 아주 신입사원이어서, 그죠? 아주 신입사원이어서 아직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면 잘라내겠지만, 그게 아니면 보통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잘라내야, 신입사원 연봉 2천만원 받는 사람 한 명 잘라내는 것보다 높은 직에 있는 연봉 1억 받는 사람 한 명을 잘라내야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거잖아. 그죠?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렇게 선임제를 두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을 동결을 한다거나, 그래서 MB 정부 때 공기업 같은데 신규 채용이 거의 없었죠. 그죠? 신규 채용 동결하거나 생산성 기준으로 조직 통폐합을 할 겁니다. 그죠?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개념들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영기준 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런 자원난 시대에 영기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판단한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예산 지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음 해 예산 짤 때 전부 0에서 다시 출발한다. 그래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도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판단해서 필요 없으면, 아니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지면 예산을 쓰지 않겠다는 거죠. 그죠? 일몰법입니다. 선셋, 해가 진다, 그죠? 종료 시점을 법에서 규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에 있는 정부 기능은, 혹은 이 법은 제정일로부터 5년간만 유효하며, 그 5년 종료 시점에 새롭게 법률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능은 자동으로 종료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법에다 미리 집어넣어놔라 이거야. 그죠? 그런 거 없이 공공부문이 법률에 의해서 특정 역할을 한다, 특정 지출을 한다라고 규정해 놓으면,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10년, 20년 이제 필요성이 없어져도 법을 바꾸지 않아서 계속 적용이 돼버리니까 그런 게 재정 낭비를 초래한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점을 정해 놓고, 그 시점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정부 재정 지출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하면 그때 다시 재의결하는 과정에서 재검토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법에다가 미리 종료 시점을 다 규정해놔라 하는 게 이런 일몰법입니다. 그죠? 반대로 이제 선라이즈는 떠오를 때 리뷰, 검토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공공지출을 할 때 미리 의회에서 한 번 더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봐라 라는 게 이제 선라이즈 검토, 이런 것들이 감축관리를 위한 방법이다. 그죠? 정부 재정 지출이 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런 감축관리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행정에서 문제됩니까? 감축관리의 저해 요인까지 우리가 봅시다. 감축관리의 저해 요인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의 행정 재정 규모를 줄이려고 할 때 공무원도 저항하지만 민간에서도 저항합니다. 왜? 우리 철도 민영화한다 이렇게 할 때 철도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드는데,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도 민영화되면 철도 이용 요금이 증가하겠지. 그럼 내가 앞으로 부산 갈 때 KTX 탈 때 4만원 내고 타는 게 아니라 10만원 내고 타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인 고객들도, 국민들도 뭔가 감축관리 한다고 하면 저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있는 행정조직의 항구성은, 행정조직은 한번 만들어지면 잘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항구성 때문에 앞에서 본 일몰법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그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 88 올림픽 준비위원회에 있습니다. 그죠? 88 올림픽 준비위원회 88 올림픽 개최 준비한다고 조직 만들어서 공무원 차출해가지고 각 부처에서 뭐 서울시청에서 몇 명씩 뽑아가지고 다 했다. 대구시청에서도 뽑았겠죠. 대구에서도 경기 열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올림픽 준비하고 올림픽 잘 치렀습니다. 서울올림픽 잘 치르고 나서 끝났잖아. 그죠? 끝났으면 조직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 공무원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 또 다른 공무원들 다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올림픽준비위원회가 국민생활체육진흥협의회 이래가지고 국민생활체육진흥 하겠다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그대로 살아남아 버린 겁니다. 그러면 88 올림픽 준비위원회에 들어갔던 인건비나 이런 재정 지원이 올림픽 준비 끝났으니까 이제 그 돈을 쓸 필요가 없잖아. 딴 데 쓰면 되는데 한번 만들어진 조직이 항구화된다. 앞에서 우리 공공재 가소 공급, 가다 공급할 때 가다 공급에 피코겐 와이즈만의 전위 효과 기억납니까? 문지방 효과 한번 넘어서 버리면 그 재정 수준이 유지된다 그랬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림픽 준비한다고 들어갔던 재정이 다시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지출이. 이런 게 이제 감축 관리를 져야 한다. 동태적 보수주의 역시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되거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면 조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내서 좀 전에 본 것도 똑같은 거죠. 그죠? 올림픽 하고 나가가지고 올림픽 끝났으니까 목표 달성됐죠. 이제 목표 달성됐으니까 조직이 사라져야 되는데 국민생활체육 진흥할 겁니다.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내가지고 조직이 계속 유지된다. 그래서 이런 목표 변화를 통해서 목표 변화를 추구하는 동태적 과정을 통해서 조직이 유지되는 동태적 보수주의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행정에서의 매몰 비용의 고려. 그래서 매몰 비용은 이미 쏟아부은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지금부터 내가 1년 더 할 거냐 아니냐를 고려할 때 지금부터 1년 더 하면 내가 합격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부터 1년 더 해서 합격한다 아니다라는 판단해야 되는데 벌써 한 2년 했는데 지나간 2년이 아까워가지고 지금부터 한다 안 한다를 판단하면 그건 합격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부터 1년 열심히 할 거다 안 할 거다 판단 가지고 공무원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나간 2년이 아까워서 지나간 2년은 아까운데 지금부터 내가 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여건이 공부할 상황이 안 되는데 지나간 시간이 아까워서 계속 하겠다. 그래 보면 성과를 낼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행정에 있어서 이런 매몰 비용에 대한 고려가 역시 감축 관리를 져야 하게 될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우리가 돈을 썼는데 이제 와서 이 사업을 포기하긴 아깝다. 4대강 같은 거 그런 거죠, 그죠? 4대강 뭐 새만금 개발 사업 이런 거죠, 그죠? 하다 보니까 생각 외로 뭐 4대강도 1조면 된다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100조를 썼다. 지나면 50조 쓴 상태에서 1조 쓰면 된다고 해서 50조 썼으면 너무 이게 실패한 사업이잖아. 그만해라고 하니까 이미 50조 썼는데 어떡하냐. 될 때까지 더 해보자. 이러다가 100조 쓰게 되는 게 결국에는 행정에서 감축 관리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고 자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감축 관리 측면에서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종래 수행하던 역할 일부를 민간 기업을 활용하자라는 게 105페이지에 있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입니다. 그래서 공공서비스를 기왕이면 좀 민간 부분을 활용해서 할 수 없을까 하는 게 공공서비스 민영화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여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